통화량이 대충격이라. 그래서 주식 부동산이 폭등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한 달 사이에 M2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량입니다. M2의 증가액이 무려 말입니다. 17조 9천억 원입니다. 한 달에 시중에 17조 9천억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17조 9천억 원이. 이 정도면 여러분 솔직히 돈이 뿌려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뿌려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17조 9천억 원이 되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이 뿌려지면 뿌려지는 것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어떨 때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17조 9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휴지화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시장은요 돈이 풀리는 만큼 저는 거품이 그만큼 쌓인다고 생각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실물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실물이잖아요.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면 주식은 더 올라가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폭등이라고 달아서 어떤 분들은 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폭등이라고 단 이유는요. 한번 통화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잡으려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때까지는 돈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추세선으로 한번 보실래요? 제가 폭등이라는 폭등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2023년 5월입니다. 5월에 3,78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딱 한 달 사이에 3,803조 4천억 원이에요. 증가율이 무려 0.5%나 되고요. 금액으로 보면 17조 9천억 원이 됩니다. 돈이 뿌려진다고 해도 저는 가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돈이 지금 시중에 한 달 사이에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3월, 4월, 5월은요. 마이너스 0.2%가 3월에 줄어들었고요. 4월에 마이너스 0.3%, 5월에 마이너스 0.3%가 줄어들었는데 3개월 연속 줄어들던 통화량이 갑자기 0.5%가 훅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0.5%가. 그러니까 1월에 말입니다. 3,803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3,803조 3천억 거의 1월하고 똑같아졌습니다.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여러분 시장은요 충격적인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시작해서 통화량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특히 말입니다. 2019년에 7%가 늘어나죠. 2020년에는 무려 9.3%가 늘어나고요. 2021년에는 11.7%가 늘어났고요. 충격이죠. 두 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말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그냥 현금을 살포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8.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때 어떻게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2020년이 지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죠. 피크는 말입니다. 2020년 3분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2021년 내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2022년 1분기 2분기까지도 그랬습니다. 주가 부동산
쭉쭉쭉 올라가다 못해 폭등, 심지어 여러분 핵등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핵등. 폭탄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핵폭탄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핵등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 그만큼 충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늘어나기 시작한 통화량은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0.3% 5월 달까지 줄어들다가 6월에는 0.5%가 올라갔잖아요. 단순한 수치로 보면 지금 0.8%가 오른 게 됩니다. 게다가 6월까지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 12월 말에 3,722억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현재 3,800이잖아요. 3,800. 3조 3천억 원. 이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지금 솔직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예 거의 말입니다. 80조 가량 늘어났나요? 80조. 예,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빠르게. 예, 저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요. 저는 시장의 전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질 수밖에. 예, 돈이 뿌려지는 것은요. 그만큼 예, 상황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80조 5천억 원이 늘어났으면 이게 2022년 대비를 해보면 말입니다.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말입니다. 예,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둔 겁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막 7%, 9%, 11%는 늘어나지 않지만 지금 상반기에 늘어난 것만 2.2%가 늘어났다는 것은 한번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예,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미리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미리. 게다가 말입니다. 금액 자체가 3,803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요. 금액이 이미 많으니까 어차피 쌓여있던 거품에 거품을 더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요즘 제가 부쩍 말입니다. 부동산 폭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집값 폭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뉴스가 많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진짜 폭등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이 얼마나 늘어난지 보세요. 2년 미만의 정기예금. 이 M2라는 거. 예, M2 광의의 통화량이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2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모든 통화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을 반드시 포함을 시키는데 9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9조 5천억 원.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초과 저축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작게는 101조에서 많게는 130조가 된다고 하죠. 예, 그 초과 저축액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년 미만의 정기예금 적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초과 저축이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1조 3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냥 돈을 입출식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가
정기 예적금을 하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게다가 보세요 여러분. 수익증권도 6조 5,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식시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의 급등이나 폭등도 또 한 번 시장에 걸어칠까 두렵습니다. 사실 요즘 말입니다.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외국인은 점차 빠지는 추세고요. 내국인 한국 사람들은 점차 금액을 올리는 추세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 수익증권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채권을 사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채권은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주식보다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한탕주의로 벼락부자가 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지금 실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MMF 마켓머니 펀드는 2조 400억 원이 줄었고요. 요금을 예금도 많이 줄였죠. 2조 9천억 원이 줄었으니까요. 2년 미만의 금전 신탁도 4조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돈을 안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이자가 싸니까. 오히려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수익증권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가계나 비영리 기관 쉽게 말하면 가계에서 지금 5조 1천억 원이 늘었다는 것. 가계에서 5조 1천억 원이 늘었다는 건 여러분 언제든요. 언제든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든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든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기업의 자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1조 2천억 원이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고요? 기업이 자금이 늘어나면 투자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가계가 워낙 크게 늘어나잖아요. 정기 예적금이 늘어나고 수익증권이 늘어나니까 가계에 돈이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타 금융기관 보세요. 증권사나 보험사 오히려 줍니다. 4,200억 원 줄었습니다. 왜 주느냐? 이금융권이 위험하니까. 이금융권에 돈을 안 두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1금융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기타 금융기관은 줄어들고요. 기타 부분 뭐 지자체나 이런 부분이 지자체도 현금 살포를 많이 하니까 이게 돈이 계속 줍니다. 1,4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통화량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상황 자체가 그만큼 말입니다. 통화량에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시중에 돈이 많으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 또 실현될까 봐 두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작은 단서를 찾아서 그 단서의 현재를 분석하고 과거를 반추해 본 다음에 미래를 전망한다고 했잖아요. 과거를 반추해 보니까 과거는 지금 우리 상반기에 2.2% 정도 늘어났지만 과거는 뭐 9.3% 1년에 2022년 11.7%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상반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4% 5% 늘어났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2% 늘어나니까 좀 적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2%라는 숫자도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붙어서 말입니다. 이게 초과 저축 예금들이 시중에 쭉 나와서 말입니다. 주식시장이나 저축은행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면요. 그것은요. 제가 봐서는 굉장한 어떤 충격의 도가니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립니다.